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 3가 뒷골목에서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위로해드리는 일을 했던 올해 63세 이동순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카스 할머니였어요. 63세의 나이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저의 사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는 바카스 한 병. 그것에 숨겨진 비밀과 저의 선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종로 3가를 가보신 적 있나요? 해가 지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저는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그곳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바카스 한 박스,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서 말이에요. 59세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생계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람의 자존심 따위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거든요. 종로 3가 골목에는 저 같은 할머니들이 꽤 많았어요. 대부분 60대, 70대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어요. 같은 처지라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주로 서는 자리는 종묘 쪽 골목 입구였어요. 거기 서면 탑골공원에서 나오는 할아버지들이 잘 보였거든요. 오후 5시쯤 되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과 따로 지내시는 분들, 모두 어딘가 쓸쓸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처음 며칠은 정말 바카스만 팔았어요. 한 병에 1,000원씩 받고요. 하지만 그걸로는 하루벌이도 안 되더라고요. 박스 하나를 다 팔아도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언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예전에 다방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저보다 2살 위이니까 61세였죠. 동순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바카스만 팔아서는 살 수 없어. 미숙 언니가 제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들은 외로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그런 거 해주면서 용돈 좀 받는 거야. 미숙 언니는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그런 일을 해야 할까? 그날 저녁 혼자 쪽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주름진 얼굴, 성성한 머리카락, 낡은 옷.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죠. 72세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여기 바카스 하나 주세요. 박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제가 바카스를 건네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했어요. 혼자 사시나 보네요. 저도 그래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참 쓸쓸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뭔가 아려왔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제게 오셔서 바카스를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 미국에 있는 아들 이야기.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골목 건너편에 중국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희와 비슷하게 바카스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이상했어요. 바카스 한 병을 5,000원씩 받더라고요. 일반 바카스가 1,000원인데 왜 5,000원이나 받을까 궁금했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여자들에게 바카스를 사는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숙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중국 여자들이 파는 바카스는 뭐가 다른 거예요? 미숙 언니가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동순아, 그 사람들 조심해. 이상한 걸 넣어서 판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까지 피해볼까봐 걱정된다. 그 사람들 일은 절대 관여하지 마. 이상한 걸 넣는다니 뭘 넣는다는 건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박 할아버지가 며칠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거의 매일 오셔서 바카스를 사고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는데 3일째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미숙 언니가 저에게 달려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동순아, 큰일 났어. 박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숙 언니가 알려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 중국 여자들에게서 바카스를 사드셨다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5,000원짜리 바카스, 할아버지들의 기대에 찬 표정, 그리고 박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착하고 따뜻했던 박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니. 그날 밤 쪽방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고 마지막에 그분이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 저는 1962년에 태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우리 집은 서울 종로구 낡은 한옥에서 셋방살이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딱 세 식구였죠.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소주 몇 잔만 들어가면 무서운 괴물로 변했어요. 처음 기억하는 건 제가 5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밥이 맛없다고, 집안이 더럽다고 온갖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참고 계시면 더 화를 내셨어요. 대답을 안 한다고 무시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방 한 구석에서 몸을 떨며 지켜봤어요. 동순아, 울지 마. 괜찮다. 아빠가 조금 힘드셔서 그래. 어머니는 맞고 나서도 저를 달래주셨어요. 볼이 빨갛게 부어 있는데도 제게는 웃음을 보여주려고 애쓰셨죠.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의 주먹질은 점점 더 거세졌고 어머니의 상처도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옆집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그냥 넘어져서 그렇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그때는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건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집에 친구들을 데려올 수도 없었고 다른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힘들었어요. 공부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밤마다 아버지가 언제 술 먹고 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긴장했어요.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 어머니의 신음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어린 제 귓속에 깊이 박혀버렸어요. 지금도 누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 그때가 떠올라서 몸이 움츠러들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면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고2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폭력은 절정에 달했어요. 그때쯤 되니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멍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한계였나 봐요. 예전처럼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가끔씩 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 살면 동순이 어떻게 해요? 애가 공부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아버지는 더 화를 냈어요. 내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냐?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 아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고3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이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날따라 어머니에게 더 심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참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얘기를 꺼냈어요. 동순이 그년도 언제까지 공부한다고 돈만 축내게 할 거야? 이제 나가서 일에 돈이나 벌어오라고 해.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동순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학 가야 해요. 왜 얘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잔인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를 왜 때려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손이 제게로 향했어요. 뺨을 한 대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도 이제 철든 것 같으니 일해서 돈 벌어와. 공부는 집어치우고.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동순아, 엄마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너는 잘 지내야 해. 그때는 정말로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머니 욕을 했고 집이 더러우면 욕하며 저를 때렸어요.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빨래, 청소, 밥하기. 고3 수험생이 할 일이 아니었죠. 공부는 당연히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하기 바빠서 책을 펼 시간이 없었어요.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고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만 나온 18세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동네 언니의 소개로 종로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1979년 제가 18세 때였어요. 다방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한 단골 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된 최지훈 씨였어요. 지훈 씨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항상 정중하게 말했어요. 동순 씨,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제게 물었어요.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지훈 씨가 점점 고마워졌고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훈 씨와 만난 지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1982년 제가 21세 때였죠.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었어요. 그해 가을에 첫 아이를 가졌고 1983년 봄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2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어요. 아들, 딸 하나씩 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지훈 씨도 건설회사에서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승진하고 나서 회식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자. 그런 전화가 점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요.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지훈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말이에요.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애들 장난감도 치우지 않고. 평소 같으면 아이들 장난감 정도는 그냥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지훈 씨 호주머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빨래를 하려고 바지를 뒤지다가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종이가 나왔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도박 메모구나. 지훈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 도박하는 거예요? 지훈 씨가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훈 씨가 화투나 포커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지훈 씨가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매달 나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 값도 모자라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지훈 씨가 짜증을 냈어요. 돈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벌어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신혼 때는 가계부도 함께 보면서 계획적으로 쓰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 씨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화장실에서 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뒷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훈 씨가 저를 밀쳤어요. 건드리지 마.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벽에 주먹을 치더라고요.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깨잖아요. 조용히 해요. 제가 말했더니 지훈 씨가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훈 씨의 술버릇이 더 심해졌어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취하면 이유 없이 화를 냈어요. 밥이 맛없다, 집이 더럽다, 아이들이 시끄럽다.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훈 씨가 처음으로 저를 때린 날이었어요. 1987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도 지훈 씨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저녁을 안 차려놨다고 화를 냈어요. 사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아이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지금 밥 해줄게요. 제가 설명했는데 지훈 씨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맨날 핑계야. 남편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차려줘. 그러면서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여보, 왜 이래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지훈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안고 밤새 울었어요. 이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지훈 씨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빈도도 늘어났어요.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와서 화풀이를 했고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걸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어도 지훈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5살이던 첫째가 아빠 왜 그러냐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공포를 내 아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제 30대와 40대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2017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충분히 독립할 나이가 되었고요. 첫째가 34살, 둘째가 32살이 되었어요. 그날 밤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온 지훈 씨가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훈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 이혼. 너 나이 몇인지 알아? 56세에 이혼해서 뭐 할 건데? 지훈 씨가 비웃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2017년 가을에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집은 지훈 씨가 가져가고 저는 작은 빌라 하나를 전세로 얻었어요. 처음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웠어요. 드디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엄마가 걱정된다며 자주 찾아왔어요. 민수는 그때 건설회사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 지영이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줬는데 성인이 된 후에까지 엄마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나마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하는 일을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더 젊은 사람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2019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니신가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들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말씀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수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민수야, 엄마야. 정신 차려. 제발. 제가 유리창에 대고 울면서 말했지만 민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버텼는데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2019년 11월 15일 제 첫째 아들 민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36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민수를 보내는 동안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민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지영이한테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서방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저 작년에 이혼했어요. 지금 서영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뭐라고? 언제 그런 일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혼하시고 힘드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지영이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사회복지사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월세도 부담스러워서 좀 어려워요.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살던 전세집을 빼서 그 돈을 지영이에게 주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0년 초에 저는 경동시장 근처 쪽방촌으로 이사했어요. 방 하나에 공동 화장실, 공동 부엌을 쓰는 곳이었어요. 한 달 월세가 25만 원이었어요. 쪽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방 크기가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쪽방촌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이 들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현실은 냉정했어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값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9세 나이에 그것도 쪽방촌에 사는 사람을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전 다방 동료였던 김미숙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경동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는데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가 미숙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순아,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내가 소개해줄 곳이 있어.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때는 미숙 언니가 어떤 일을 말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종로 3가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길의 시작이었죠. 미숙 언니와 다시 만난 그날 저녁, 저는 쪽방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언니가 말한 일이 무엇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숙 언니가 직접 쪽방촌으로 찾아왔어요. 동순아, 진짜 어려우면 내가 하는 일 해볼래? 솔직히 말할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돈이 제일 많이 돼. 어떤 일인데요? 제가 물어보니 미숙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종로 3가에서 바카스 파는 일이야. 그런데 단순히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라 외로운 할아버지들 상대하는 거야. 미숙 언니가 말을 흐렸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는데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야.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손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쪽방 월세 25만 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기초수급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미숙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그 일 해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종로 3가로 향했어요.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내려서 탑골공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미숙 언니가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작은 골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주로 일해. 저기 보이는 할머니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미숙 언니가 가리킨 곳을 보니 60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다들 바카스 박스를 들고 있었고요. 저 할머니들도 다 사연이 있어. 다들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야. 미숙 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런데 처음엔 정말 바카스만 팔아도 돼. 점점 적응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거고. 그날은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후 4시쯤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종로 3가 골목에 섰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바카스 사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첫날은 바카스 10병도 못 팔았어요. 겨우 10,000원을 벌고 집에 돌아왔는데 쪽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여기 바카스 하나 주세요.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돈을 건네주실 때도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저도 점점 이 일에 익숙해졌어요. 단순히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들의 말 상대도 해드리고 때로는 손을 잡아드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그분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골목 건너편에 중국에서 온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가격이 달랐어요. 저희는 바카스 한 병에 1,000원씩 받는데 그 여자들은 5,000원씩 받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그 여자들에게 바카스를 사는 할아버지들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랄까요? 어느 날 미숙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저기 중국 여자들이 파는 바카스가 뭔가 달라요? 미숙 언니가 제 말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순아, 그 사람들 조심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바카스에 뭔가를 넣어서 판다고. 뭘 넣는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자들 기력에 좋다는 약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약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귀띔해 주신 거예요. 동순 씨, 저기 중국 여자들 보이지? 걔들이 바카스에 비아그라 가루를 넣어서 팔아. 그것도 중국산 가짜로 말이야. 정말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위험하지. 심장 약한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 할아버지가 사라진 지 며칠 후에 들은 소식이었어요. 박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 중국 여자들에게서 바카스를 사드신 다음 날 밤의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가짜 비아그라 때문은 아닐까? 며칠 후에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제가 하는 일까지 드러날 것 같아서 무서웠고 그냥 모른 척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12월 어느 추운 날 저는 종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종로 경찰서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2020년 12월 15일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니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종로 3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일 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 경찰관이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종로 3가에서 바카스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가짜 비아그라를 넣은 바카스를 팔고 있어요. 그걸 드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번에 쏟아내듯 말했어요. 경찰관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이 사건은 수사팀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에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정말 긴장돼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때 한 남자 형사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서 강력계 김민성 형사입니다.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이동순이에요. 김민성 형사가 제 맞은편에 앉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인지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사님 앞에 앉으니 더 긴장이 됐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해야 하니까요. 제가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59세고 혼자 살아요. 경동시장 쪽방촌에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 종로 3가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까 김민성 형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저는 종로 3가에서 바카스를 파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단순히 바카스만 파는 게 아니라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위로해드리는 일도 해요.
김민성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거나 비난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나타난 것, 바카스 가격이 5,000원인 것, 할아버지들의 기대에 찬 표정들. 그리고 박 할아버지 얘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72세인데도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국 여자들에게서 비싼 바카스를 사신 다음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김민성 형사가 메모하면서 들어주셨어요. 그 중국 여성들이 바카스에 무엇을 넣는다고 들으셨나요? 네, 가짜 비아그라 가루를 넣는다고 들었어요. 중국산이라서 품질도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성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네, 며칠 전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비슷한 증상으로요. 김민성 형사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물어봤어요. 그 중국 여성들의 특징, 주로 나타나는 시간, 어떤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곳을 가는지. 저는 아는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형사님, 제가 이런 신고를 하면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김민성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동순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위험한 가짜 약을 팔아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사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동순 씨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며칠 더 그곳에 나가실 수 있나요?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며칠 더 종로 3가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거든요. 일주일 후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동순 씨,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 중국 여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비아그라도 압수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동순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김민성 형사의 말에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김민성 형사가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이동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형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동순 씨,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글쎄요. 계속 그 일을 해야겠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형사님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식 직장이고 숙소도 제공해 준다고 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나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양보호사 공부도 해보세요. 요양보호사요? 네, 이동순 씨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줄 아시고요. 요양보호사가 되면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형사님의 말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합격률도 높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동순 씨 같은 분이 요양보호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형사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런 희망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정말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말이에요. 2021년 1월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은평구에 있는 행복요양원이라는 작은 곳이었는데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처음 출근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원장님이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진짜 환영이었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요양원 청소와 빨래, 간단한 설거지 정도였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어르신들이 저를 반겨주신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고생하네요. 우리 때문에 힘들죠. 82세 박할머니가 제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제가 대답하니까 박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요양원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는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었어요. 저는 요양원 일에 적응하자마자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했어요. 오후에 일을 마치고 나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나가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59세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끔 형사님이 와서 힘내라며 밥을 사주셨어요. 이동순 씨, 천천히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합격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형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공부가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컴퓨터 사용법이 조금 어려웠지만 320시간의 교육을 열심히 이수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치매 어르신 한 분이 밤새 계속 우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다른 직원들이 달래도 안 되었는데 제가 그 어르신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리며 얘기를 들어드렸더니 진정이 되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어르신이 우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도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아드님이 어머님 잘 계시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건강하게 계시는 게 아드님도 바라는 일이에요. 제가 따뜻하게 말씀드리니까 어르신이 조금씩 안정되셨어요.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이 나온 날 김민성 형사님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형사님, 저 요양보호사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저는 믿었어요. 이동순 씨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자격증을 받고 나서 저는 정식 요양보호사가 되었어요. 요양원 청소 외에 어르신들 케어도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즐거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할아버지 사건이었어요. 김할아버지는 85세인데 자식들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아서 늘 우울해하고 계셨어요. 제가 김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많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바쁘시겠지만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들분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면회도 오셨어요. 김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딸 지영이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아, 엄마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엄마 목소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영이가 반가워하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 근황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시다니.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지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지영이와 손녀 서영이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서영이가 8살이 되었는데 할머니를 보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 해요? 손주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해. 아픈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야. 서영이가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과 교류를 담당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혼으로 상처받은 분들, 자식을 잃은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동순 씨는 말만 들어줘도 진짜 이해해 주는 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위로만 하는데 동순 씨는 정말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독립해서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년, 노년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를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3세 이동순의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과거 때문에, 현재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63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헛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아픔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다면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 끝에 어떤 아름다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0세든 70세든 그 이상이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라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63세 이동순이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